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의 유구의 분시지아와 상구의 하천지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시지아, 분시지아 길, 거세된 대지의 어금니이니 길하다. 상활 육오지길 유경야. 육의 길은 경사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상 이렇게 유고는 이제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위와 응의 강에 있습니다.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부는 대지를 거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지를 거세한 뒤에 이빨을 쓰지 못하게 하면은 길하고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유는 기본적으로 중을 얻었으나 유고는 부당이다. 강의 구위와 정하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효 위치로 이 구위를 거세된 대지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분시, 이제 거세한 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길하다고 하는지, 이제 날뛰고 이렇게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대지를 거세한 것이 결국 길하다고 하는데, 이 산천대축의 개가 축적과 저지하면서 쌓는, 크게 쌓는 그런 의미니까 이걸 연관하여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하천지구형, 하천지구형. 그 다음에 상활, 저 하늘의 넓은 거리니 형통함이라. 상활, 하천지구 도대 행냐. 하늘의 넓은 거리라 함은 도가 크게 행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효 위치로 보면은 이제 상구는 근천의 간산의 제일 끝이죠. 제일 끝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당이죠. 부당이.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산이 제일 끝에 있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효는 전환의 효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쌓이고 막힘이 있는 축적이 이제 전환이 되니까 뚫히는 거죠.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구는 사방에 이르는 길, 즉 사방으로 통하는 길을 말합니다. 즉 하천은 천지의 도덕을 짊어지고 축적한다. 즉 천지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큰 길을 걸어감으로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는 상구는 부당이고 막힘이 끝이다. 양강이다 이렇게입니다. 황태현 교수님이 전환의 논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면은 막힘의 끝이다. 즉 비로소 막힘이 그치고 바야흐로 사방이 뚫려 길이 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구는 하늘처럼 높은 곳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이 헐헐 날아갈 수 있는 내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구가 구3의 양효의 기운을 지원받고는 양효고 또 극에 이르러서는 변해서 막힘이 없어서 위로 통하고 활달하게 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힘이 이렇게 뻥 뚫리는 이 천지구의 물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지구의 효를 받았을 때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큰 도가 행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 괴의 취지, 그다음에 괴명과 관련해서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분시지야 길, 상활 유고지길 유경야. 거세한 대지를 붙들어 메어두는 나무의 말뚝이니 길하다. 상활 유고의 길함은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분시지하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산천대축의 본계가 6,5가 효변을 하면은 풍천소축이 되죠. 풍천소축이 되는데 이 4, 5, 6 위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죠.
양음해지면서 감위죠, 감위. 그래서 이제 이 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효변하면은 이렇게 강으로 변한 거죠. 즉 오효가 변해서 강이 되고 본래 대지를 상징하는 감괴의 자리에 있는데 이 지금 감괴 중간이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 위의 위치. 감은 대지를 상징하는데 이 대지는 대지로 돼 그 아래가 양이 없으니 그 사효가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시 거세한 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세한 대지는 이제 날뛰는 그 성질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풍천소축이 나오는 거죠. 풍천소축이 이렇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상계가 풍천소축이 되는 거죠. 이 상계 풍은 손의 밧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밧줄에 진의 나무에 묶어두니까 거세한 대지를 나무에 메어둔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하면은 일단 글을 보면은 손의 밧줄로 대지를 진의 나무 말뚝에 묶어두는데 이것을 분시지야 거세한 대지를 나무 말뚝에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는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성질이 있고 이 대지는 또 승미가 급한데 들이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일단 거세를 해가지고 한번 감소시켜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뚝에 메어두는 것은 그 기세를 꺾기 충분함에도 다시 말뚝에 메어두는 것은 소인배의 제압에 만전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경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본계의 모계죠. 풍택 산천대축의 그 본계의 모계는 풍택중부인데 풍택중부의 상계는 손의 유순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6,5가 효변하면은 풍천소축이 되는데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리의 기쁨이 있으니 결국에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변한 풍천소축의 그 계를 보면은 풍택중부의 손이 다시 살아나고 마침내 리로서 기쁨을 이루니 유경 경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세한 대지를 붙들어 메어두는 나무의 말뚝이니 길하다. 상활 6호의 길함은 경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천지구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구 하천지구형 상활 하천지구 대도행냐 사방으로 뚫린 하늘의 네 거리길을 짊어지니 형통하다. 사방으로 뚫린 하늘의 네 거리의 길을 짊어진다는 것은 군자가 평소에 축적한 도가 세상에 크게 행해짐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천지구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산천대축 본계가 있죠. 본계는 최초의 내천대장이 모계로부터 왔죠. 모계가 이렇게 왔는데 그 내천대장은 학계가 이렇게 건천이죠. 하늘이죠. 자, 건천 이렇게 하늘이 있고 하늘에 진의 길이 있는 거죠. 즉 건천 내천대장에 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늘 위에 있으니까 하늘의 길과 그 상이 네 거리고 이 구는 길이 사방으로 통하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 위에 길이 있으니 하늘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추이를 하게 되면은 산천대축이 이렇게 되면은 간의 어깨로 이 진의 길을 짊어진다고 합니다. 이 간의 어깨로 이 진의 길을 짊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하천지구의 물상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상구가 이렇게 효변하니까 지천태가 되니까 이 간의 험난함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효변을 하게 되면은 간의 험난함이 무너지고 사방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론지 통달하니까 형통함의 이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물상으로 정치적 의미로 비유하시기를 군자가 덕을 쌓음에 쌓기만 하다가 기다리는 거죠. 쌓기만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천도의 고스란히 맡겨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구가 효변하면은 결국에 하루아침에 분발하고 일어나서 쏟아니 그 도가 크게 행해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형통한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대행 이렇게 도가
크게 행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간의 산이 여기 보면은 아까 있던 그 기존에 있던 간의 산이 이렇게 효변하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계에서 보면은 간의 멈춤이 없어졌기 때문에 즉 효변하에서 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군자가 평소에 축적한 도가 크게 행해짐을 말한다. 도대행 이렇게 물상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 부분 보면은 이제 산천대축에서 이렇게 산천대축에서 6,5가 효변을 하니까 이렇게 풍천소축의 이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풍천소축 이미지가 나오니까 지금 계속 괴를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강은 상승, 음은 하강이라는 가장 이 기초적인 사실로부터 이제 건천과 곤을 이제 이와 두 번째 했죠. 그래서 1과 5까지 설명하고 6부터는 그 다산의 효변과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번 노토 정리부터는 49 테카역부터 계속했죠. 그래야 지금 이제 산천대축 26번까지 왔고 다음 개는 살레익계입니다. 27. 이렇게 살레익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30번까지 하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네모난 그림이 있으면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조금 채워 나가는 거죠. 물상을. 그러면 부분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를 그리면 이렇게 이쁜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이어졌던 이 작은 괴나 효가 하나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면서 이렇게 쫙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초에 배웠던 건태리진 손감 간곤 8개 곱하면은 64개의 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점점 이 공부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 했던 매트릭스의 그 네오가 이제 그 버그임이 밝혀지는데 그 모니터 화면에 0과 1의 숫자로 코드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봐도 이미 그 사람들 거기에 있던 배우들이 이제 상황을 다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나온 계속 오늘 했던 이런 이제 그 풍천소축과 산천대축의 이런 물상만으로 봐도 우리가 코드를 읽어내듯이 쫙 읽어내는 그런 실력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고 이제 많이 진척되어 왔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1번부터 계속 들으셨던 분은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 주역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산천대축의 6,5와 그 상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6,5에서는 이 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구에서는 하천지구 이제 전환의 논리가 나오는데 하천지구의 물상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살레익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